콘클라베라고 아시나요? 열쇠를 걸어 잠글 수 있는 방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인데요.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사망하면 추기경들의 투표에 의해 다음 교황을 선출하죠. 전 세계의 추기경들을 성당의 큰 방에 모두 모아놓고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선거를 했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방에서 빵과 포도주, 물만을 받은 채 선거를 진행하고 투표 인원의 3분의 2 이상을 받은 교황이 나올 때까지 투표는 끝나지 않죠. 이렇게 교황이 뽑힐 때까지 투표하는 끝장 선거를 바로 콘클라베라고 합니다. 선거 방식이 이렇다 보니 1268년 클레멘스 4세 교황이 선종 후에 다음 교황을 뽑는 선거에서는 무려 2년 9개월이나 걸린 1271년에야 비로소 교황이 선출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콘클라베를 거쳐 선출된 새 교황은 일종의 신체검사 비슷한 것을 받는데 그건 바로 남자가 확실한지 확인한 것이었죠. 남자인지 확인한 방법은 일명 성별 간별 의자라고 불리는 밑이 뚫린 의자에 앉아서 남성이 그것이 있는지 확인을 한 것인데요. 바로 하위직 성직자 중 한 사람의 의자 밑 뚫린 부분으로 직접 손을 넣어 새로 선출된 교황의 고환을 만져보고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남자임이 확인되면 고환을 만진 사람이 큰 소리로 그에게 고환이 달려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 모든 성직자들이 주여 찬미 받으소서 라고 화답했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반드시 남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기괴한 과정을 거쳐야 했을까요? 이유는 9세기 중반 레오 4세 교황의 뒤를 이은 교황이 바로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다는 전설 때문이었죠. 최초의 여자 교황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일명 교황 요한나라고 불렀던 인물입니다. 여성 인권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장된 지금은 여자 교황이 나타난다 해서 별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당시에는 교황이 여자다라고 한다면 많이 시끄러웠을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최초의 교황이던 여인의 이름은 요한네스 앙클리쿠스라고 합니다. 요한나는 요한의 여성형 표현인데요. 아마도 그녀는 잉글랜드 출신 남자 요한으로 행세하고 다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죠. 그렇게 남자 행세를 하면서 그녀는 아테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학문과 지식을 쌓았고 이후 로마로 가서 인문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죠. 그녀의 훌륭한 인품과 지식으로 많은 학생들과 추종자들이 요한나를 스승으로서 존경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 속에 주교와 대주교, 추기경을 거쳐 결국 만장일치로 교황까지 선출된 것이었죠. 그런데 교황이 된 이후 어찌된 영문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요한나는 임시를 하게 됩니다. 교황의 법복 덕분에 임신한 사실을 숨길 수는 있었지만 어느 날 교황의 궁인 라테라노 궁전으로 향하던 중 길에서 양수가 터져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길에서 아이를 낳아버렸죠. 여태껏 존경에 맞지 않던 교황님이 여자였다는 걸 알아차린 군중들은 배신감에 휩싸여 요한나와 아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말릴 새도 없이 요한나와 아이는 구타당해 죽었다고 하죠. 그 후로 카톨릭에서는 요한나를 악녀로 칭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이후로 여자 교황 요한나가 아이를 낳은 이 길은 교황들이 피해간다고 하죠. 이 이야기가 바로 여교황 요한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외에도 수많은 문헌에서 살짝 다른 버전의 여자 교황 요한나를 다룬 기록은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1265년에 마르틴이라는 인물이 저술한 교황의 황제들의 연대기라는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수많은 복사본이 유럽에 퍼질 정도로 인기를 끌었죠. 이렇게 여자 교황이 있었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교황에 대한 서적들이 출간되었고 거기에는 9세기에 요한나라는 여성이 남자인 척하고 약 2년간 교황으로 지내다 재임 중에 출산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죠. 기록은 다 천차만별인데요. 여자 교황 요한나가 낳은 아들이 길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는 기록은 없고 나중에 장성해서 오스트리아 주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요한나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여자임을 발각된 후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이후 수녀원에 들어가 살았다고 하는 등 여러 버전이 있죠. 어떤 기록에는 여자임을 들키자마자 죽임을 당했고 그 죽임당한 길 밑에 안매장당에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장드 메일리라는 사람이 쓴 보편적인 매치 이야기에는 요한나가 말을 타고 가다가 말 위에서 아이를 낳았고 교황이 여자란 사실을 알게 된 군중들에 의해 말꼬리에 2발이 묶인 채 끌려다니며 돌에 맞아 사망했으며 사제들은 자신이 모시던 교황이 여자였다는 사실과 심지어 그녀가 출산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 4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아무튼 여자 교황 요한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었고 종교개혁 이전인 15세기 초반 콘스탄츠 공의회에서도 여자 교황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 걸 보면 실제로 존재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톨릭 내에서도 일부 성직자들은 여자 교황을 인정하기도 했다고 하죠. 거기다가 마리오
니콜라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여자를 교황의 자리에 오르도록 허락하신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여자 교황에 대한 문제가 카톨릭 내부에서 갈등을 조장하자 1601년 교황 클레멘스 8세는 요한나라는 여자 교황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선언했고 시에나 성당에 있던 여교황 흉상을 부셔버리라고 명령했죠. 또한 콘스탄티노플의 기록에 의하면 일단 요한나가 교황으로 재위했다는 추정되는 9세기의 기록에는 요한나의 전임인 교황 레오 4세 그리고 후임인 베네딕토 3세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요한나에 대한 기록은 없다고 하죠. 게다가 레오 4세가 855년 7월 17일 선종했고 베네딕토 3세는 그해 9월 29일에 교황에 즉위했다는 기록을 봐도 그녀가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황 생활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잊지도 않았고 별로 쓸모도 없을 법한 이런 전설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바로 교황과 교회의 타락을 조정하기 위해 그리고 타락한 교황과 그의 내연녀를 비꼬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에 의해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교황 세르지오 3세의 첩은 매춘부 마르치아라는 여자였는데요. 그녀가 교회와 카톨릭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녀를 여교황이라고 비꼬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 여자 교황 요한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는 주장도 있죠. 또한 앞서 말했던 성배 감정 의자 또한 이 전설의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문건이나 기록에서 많이 나오고 카톨릭에서도 여자 교황 흉상을 많이 만들기도 했으며 그림도 그린 것을 보면 아주 없었던 일은 아닐 수도 있죠. 요한나의 재위 기록은 나중에 지워버리고 고쳐버리면 그만이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확실히 여자 교황 요한나가 존재했다는 증거도 없기도 하죠. 그런데 중세시대 타락한 수많은 교황들에 비하면 여자 교황 요한나는 어쩌면 더 훌륭한 교황이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현대로 생각하면 여자 교황이라고 하면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어쩌면 존재했을 수도 있는 최초의 여자 교황 요한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692년 1월 매사추세츠 보스턴의 세일럼이라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 한바탕 난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마을에 마녀가 숨어있고 그 마녀가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에 1월부터 9월까지 약 8개월간 이곳에서는 잔인무도한 피바람이 휘몰아치게 됩니다. 이 세일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692년 1월 20일 청교도 목사인 세뮤얼 페리스의 딸 베리 페리스와 조카이던 에비게일 윌리엄스가 뜬금없이 소리를 지르고 발작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섬뜩한 장면을 목격한 페리스 목사는 발작 중인 두 소녀를 진정시켜보려 했지만 헛수고였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며 시간만 속절없이 흘려보내고 있었죠. 그러자 이 두 소녀의 증세는 더 악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누군가가 온몸을 바늘로 찌르고 날카로운 손톱으로 핥히는 것 같다고 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채 고통 속에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페리스 목사는 급히 의사를 불렀고 의사는 두 소녀의 치료를 하다가 왜 그러는지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도저히 증상을 모르겠다고 하며 이게 다 마을에 숨어있는 마녀들의 저주 때문이다 라는 얼토당토한 소리를 해버린 것이었죠. 의사의 이 말을 들은 페리스 목사와 마을 주민들은 마녀들을 찾아내 없애버리면 이 두 소녀의 병도 고쳐질 것이라 믿었고 마녀를 색출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호밀가루와 두 소녀의 소변으로 만든 일명 마녀의 빵을 개에게 먹여 마녀를 찾도록 하기도 했지만 당연히 소용없었죠. 어떤 짓을 해도 마녀를 찾아낼 수가 없자 사람들은 발작을 일으켰던 두 소녀를 재판대에 앉혀놓고 마녀가 누군지 지목하라고 하면서 만약 지목하지 못하면 너희 둘이 마녀라고 생각하고 화형을 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겁에 질린 두 소녀는 결국 마녀를 지목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무시무시한 피바람이 온 마을을 뒤덮어버리기 시작했죠. 두 소녀가 지목한 마녀는 바로 페리스 목사 집에서 하녀로 일하던 인디언 원주민 티투바와 마을에서 욕쟁이 거지로 유명한 노라 그리고 하인과 결혼을 해 마을에서 안 좋은 소문이 돌던 한 노파였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 의해 붙잡혀온 이들은 잔인한 고문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지독한 고문을 버티지 못한 티투바는 결국 자신이 마녀고 두 명의 소녀를 저주했으며 함께 잡혀온 두 명도 같은 마녀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그 세 사람은 이 사건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어 마녀로 지목당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끝이 아니었는데요. 바로 다른 소녀들 역시 괴성을 동반한 발작과 고통 속에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는데 다른 소녀들도 마녀를 지목하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마녀로 몰려 재판을 받기 시작했던 것이죠. 심지어 정적을 제거하려고 이 마녀 재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퍼트넘가의 앤 퍼트넘이 딸에게 마녀의 저주에 걸린 척 연기를 하라고 시켰고 그 외에도 수많은 유력 가문들이 정적을 해치우기 위해 마녀 재판을 이용했죠. 그러자 세일럼의 감옥은 마녀로 몰린 사람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이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끼리 저주하고 헐뜯으며 서로 마녀라고 고발하기 시작해 쑥대밭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마녀 소동으로 인해 최소 175명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5명이나 되는 사람이 감옥의 열악한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리고 그중 여자 13명과 남자 6명이 교수형을 당했는데요. 마녀로 지목되어 잡혀온 한 노인은 몸에 큰 나무 판때기를 얹은 다음 그 위에 돌덩이를 쌓는 고문을 받다가 결국 압사당해 죽어버리기도 했죠. 마녀 재판에서 모두가 자신이 마녀임을 부정했지만 총 25명의 무고한 주민이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세일럼 주민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마을 전체가 불안에 떨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이에 결국 세일럼의 주민 중 누군가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1692년 10월이 되자 매사추세츠 총독 윌리엄 핍스경이 세일럼으로 찾아와 마녀재판 법정을 해산시켰고 그렇게 세일럼을 피바람으로 휩쓸었던 마녀 사건은 일단락되게 되었죠. 그 일이 있은 후 10년이 지났을 때는 이곳에서 있었던 마녀 재판은 불법이었다고 선언했고 이 재판으로 죽은 사람들과 죄를 받은 사람들도 사면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발작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가장 유력한 의견은 당시 세일럼 주민들은 호밀빵을 주식으로 했는데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이 맥각균에 오염된 호밀빵을 먹었고 맥각 중독에 걸린 것이라는 의견이 있죠. 맥각 중독에 걸리게 되면 발작과 구토, 두통, 병련, 환각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에는 나빠진 혈액순환으로 인해 궤저가 일어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뇌까지 침투한 병균이 뇌염을 발생시킨 것이고 결국 아이들의 발작은 마녀의 저주 때문이 아니라 뇌염에 의해 일으켜진 것이라는 주장이 있죠. 그 외에도 원주민 공격에 대한 히스테리라는 설도 있으며 순수하게 주민들끼리의 시기와 질투, 집단 관계와 같은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엄격한 청교도의 규율 아래에 자라온 아이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집단으로 발작을 일으킨 것이라는 설도 있죠. 아무튼 이 사건은 주민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고 심지어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했던 인간들의 악한 본성이 여실히 드러난 최악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57년 매사추세츠 정부는 세일럼에서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으며 이 사건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오점 중 하나가 되었죠. 마녀 사냥은 중세 유럽에서도 수없이 많았던 일이었고 대개 여성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었는데 마녀 사냥이 거의 사라진 시기에 있었던 사건인 만큼 굉장히 무섭고 충격을 주네요. 매사추세츠 세일럼 마을에서 있었던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마녀 사냥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때는 1950년대 한국전쟁 중이었습니다. 엄청난 포화 속에서 수많은 한국군과 유엔군이 죽고 다치기를 반복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적군의 포로가 되기도 했는데요. 유엔군 포로를 관리하던 중공군의 포로 수용소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수감되어 있던 미군 포로 중 일부가 공산주의에 세뇌되어 버린 것인지 스스로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이 미군 포로들은 당연히 공산주의자도 아니었고 심지어 공산주의를 척결하는 그런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변한 그들의 모습에 미국 중앙정보국인 CIA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바로 연합군에서 붙잡은 공산주의자 포로들을 풀어준 뒤 그들 스스로가 자본주의를 찬양하고 다른 공산주의자들에게 그걸 전파하면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큰 타격감과 상실감 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을 이런 식으로 세뇌한 뒤 누구도 모르게 우리가 이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기묘한 생각은 마침내 1953년 4월 CIA 내부에서도 승인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공산주의자들을 세뇌시켜 마음대로 조종하고 민주주의로 전향시키기 위함과 동시에 강력한 자백제 또한 만들어 앞으로 벌어질 스파이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이 작전에 돌입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작전은 MK울트라 계획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먼저 CIA는 환각제인 LSD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강력한 환각을 일으키는 이것을 사용해 정신을 조작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이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실험을 적군 포로나 공산주의자들에게도 아닌 자국민인 미국 시민들에게 실시했던 것입니다. 물론 적군 포로나 공산주의자들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자국민들에게 행한 것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CIA와 미국군 생물학전 연구소는 합심하여 그 약에 대한 실험을 미국 전역에 걸쳐 대대적으로 그리고 비밀리에 실행되었죠. 실험조차도 어처구니 없고 불법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안전가옥으로 매춘부를 이용해 피실험자를 유인한 다음 여러가지 약물을 피실험자에게 먹인 후 그것을 거울로 위장한 벽 뒤에 있던 과학자들이 관찰했던 것이었죠.
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 나치 독일의 인체 실험과 같은 잔인무도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나 심리 실험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윤리 강령인 니른베르크 강령을 제정했는데요. 그들이 하는 짓은 이 니른베르크 강령마저도 위반하는 행위였죠. 또한 미 육군 생물학전 연구소는 전장에 직접적으로 투하하는 식으로 약물의 병기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먹이고 컨트롤하지 말고 가스 형태로 투하한 뒤 한 방에 많은 수의 사람들을 마인드 컨트롤 해버리자 라는 취지였죠. 또한 이 실험에는 캐나다에서도 비밀리에 자금을 지원했고 약을 사용하는 동시에 전기 충격요법과 최면술 등도 병행하기 시작했으며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기억을 심는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실험체가 된지도 모른 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치료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실험의 대상이 되었죠. 그렇게 나치 독일이나 일본 제국과 같은 악한 나라에서 행하던 인체 실험을 미국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이나 다른 나라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포로로 붙잡힌 적들에게도 강도 높은 실험을 진행했으며 국내에서 이런 일을 벌이다 들키기라도 하면 어떤 사단이 날지 모르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의 비밀스러운 수용소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곳으로 전쟁 포로들을 보내 약물 주입이나 전기 충격, 그리고 감각을 없애버리거나 극단적으로 온도를 변화시키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이루어진 MK 울트라 계획에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이 실험으로 거둔 성과는 거의 없었죠. 애초에 약물이나 최면 따위로 사람을 세뇌시키고 마음대로 컨트롤한다는 생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짓이었고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부수적인 목표였던 완벽한 자백제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실패했죠. 그러자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 MK 울트라 계획은 점점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1970년대가 되자 이 계획은 돈은 엄청 들면서 아무 쓸모도 없고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죠. 결국에 CIA는 비밀리에 MK 울트라 계획을 끝내고 관련 기록도 전부 파기하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자국민을 상대로 한 이 어처구니 없는 계획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사라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1974년 뉴욕타임스에서 이 MK 울트라 계획에 대한 사실이 폭로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폭로는 엄청난 사건이 되어 청문회까지 벌어지게 되었으며 결국 이 잔인한 인체 실험에 관여한 대학이나 기관이 30개가 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또한 인종이나 국가를 불문하고 실험을 당하는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으며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행한 사실 또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접을 때 대부분의 문서가 파기된 탓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청문회에서 발뺌을 했었기 때문에 책임자를 가려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또한 피해자 역시 정확히 누군지 그리고 몇 명인지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MK 울트라 계획에 관련되었던 자들에 대한 별다른 처벌 없이 흐지부지하게 끝을 맺게 되었죠. 피해자들 중에서는 미 육군 소속 화학연구원도 있었는데요. 그는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 없이 약물을 받은 후 복용했고 일주일 후 약물에 대한 부작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산주의자와 공산국가의 지도자를 세뇌시켜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겠다는 이 어이없는 MK 울트라 계획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수많은 피해자만 남겼으며 이 실험의 관련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렇게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발단이 되었던 공산주의에 세뇌되어 돌아온 미군 포로들은 사실 약물을 사용해서 세뇌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알려진 것에 따르면 중공군이 유엔 포로들에게 한 짓은 의외로 단순했죠. 바로 포로들에게 미국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스스로 작성하게 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조금의 간식이나 담배 등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중공군은 포로들에게 자신들이 쓴 글을 보여주며 당신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 같다 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들은 포로들은 자신의 한 짓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고 그런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심리 탓에 자신이 원래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했으며 또한 간식과 담배를 받는 것에 길들여져 어느 시점이 지나면 중공군이 아닌 미군 포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세뇌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공군은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 오랜 시간을 들여 미군 포로들이 공산주의를 따르도록 유도한 것에 불과했죠. 게다가 다시 돌아온 포로들은 아주 극소수만 공산주의자로 남았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돌아와 잘 지냈다고 합니다. 국가의 최고기관 중 하나에서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혀 자국민을 상대로 이런 생체 실험을 한 걸 생각하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긴 하죠. 너무 어이가 없고 허무맹랑한 일이다 보니 아직도 많은 수의 미국인들은 이 사건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도시전설이나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MK 울트라 청문회 이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죠. 지금은 사이비 종교단체나 여러 단체들에 세뇌되어 전 재산을 빼앗기는 경우가 TV에서도 종종 나오긴 하는데요. 이것들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심리 기술을 사용한 것이고 다른 무언가를 이용해 이루어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을 세뇌하여 지배하에 두겠다는 것 자체도 만약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짓이긴 한 것 같네요. 미국의 국가기관이 자국민을 상대로 행한 인체 실험 MK울트라 계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